앞으로 아마 부동산은 과거 2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20년은 특징이 처절한 양극화, 올라갈 곳은 그래도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을 곳은 계속 소외받고 지금까지도 이제 인구가 증가했고 가구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인구가 47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가구 수가 한 200만 가구가 더 증가했어요. 30대, 40대, 50대는 가구 수가 뚝 떨어져요. 감소합니다. 60대 이상 가구 수만 증가합니다. 가구 수 증가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앞으로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네, 이번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 부동산, 이거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재산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은 뭐 한 65, 70 정도 되고요. 60대 이상을 보면은 뭐 한 75%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서구 사회도 아주 자산이 많은 층은 부동산의 비중이 낮습니다. 낮고 주식의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서구 사회도 거의 부동산의 비중이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 한 채가 워낙 가격이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서구 사회하고 달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과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들은 주식에서는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승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부동산 불패였죠. 그래서 저희 연령대에서 와이프에게 구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집을 사자 했다가 그 남자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집을 못 사서 외곽에 계속 살고 있다고 계속 평생 구박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여성들은 이제 집을 선택할 때 바텀업으로 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뭐가 있나, 역세권이 있나, 이렇게 해서 경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남성들은 집을 선택할 때는 세계 경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 돼요. 항상 이게 경제가 불안하다,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러다가 이제 불안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놓쳐가지고 이제 조금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웬만하면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나라 자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미국은 부동산 정책보다도 주식 관련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부동산 시장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썼든 안정화시키고 법을 없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게 자산을 증식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부동산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부동산 값 막 급격하게 올라갈 때 집 가진 분들은 내색을 안 하지만 기분 좋았고,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정말 평생 집 한번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공포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거고, 집이 없는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요즘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나? 이러는 순간이 또 요즘이에요.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핵심 지역에 집값,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꿈틀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수요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투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투기라고는 그렇고 하여튼 자산을 보고 속성으로 보고 살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고 해서 뭔가 집을 사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30에서 40% 떨어지면은 뭐 충분히 사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나 수요는 당연히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앞으로 10에서 20% 더 떨어진다? 뭐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 집이니까. 뭐 그래도 내가 그 전에 한 3, 40% 높은 데 사는 데 비하면 이게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게 이제 투기적 목적이라든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걸 기대하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아직은 이제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투기 세력들은 돈의 흐름을 또 굉장히 잘 짚어서, 그렇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오피스텔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은 역전세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어떤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막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돈을 내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이제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분양도 해소가 돼야 되고 지금은 미분양은 이제 가격은 올랐고 분양은 잘 안 되고 해서 미분양으로 이제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분양이 해소가 되고 떨이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건설사들이 좀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낮춰요? 어디든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예, 초기에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바로 적자가 나서 손익에서 적자를 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을 떠안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적자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상황이 더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면은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싸게 이제 분양을 하면서 이게 팔아서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반포 아파트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수요자들 혹은 개발에 호재가 있는 곳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 자체가 이렇게 턴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꼭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싶은 데가 한 20-30% 떨어졌으면 뭐 한번 대시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고 그 좀 요런 지역 같은데 내가 꼭 살고 싶어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기회가 또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또 원희룡 장관께서 어젠가 그랬죠. 그 전세 시장 쪽의 제도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무슨 그거 지금 다들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시장이 아닌 전세 시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집값에 대해서 집값의 밸류에이션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업용 부동산 건물들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증금을 60억씩 이렇게 그랬나요?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세대는 요즘 다 월세인데. 그렇죠. 그게 외환위기 때 바뀐 겁니다. 그때는 그것도 전세였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때도 60억이니까 지금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200억이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금을 그냥 100% 보증금 주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건물 가격이 급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계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접수를 하고 우량 그러니까 부동산 월세로 돌았구나. 예, 월세로 돌면서 빌딩을 밸류에이션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했느냐? 월세 흐름을 할인해서 주식 채권처럼 딱 빌딩 가격을 계산하면서 빌딩의 적정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시장은 그렇게 이제 쫙 형성이 되었고요. 근데 주택 시장은 아직도 월세가 아니다 보니까 주택의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가격이 뛰면은 지멋대로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막 밀고 하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안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제도 변화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도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쭉 돌이켜 보건데 그 당시의 고점은 뚫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 재작년 엄청나게 올라서 그 고점을 또 뚫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되는데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그 고점은 또 뚫릴까요? 10년 정도면은 뚫리겠죠. 또 뚫립니까? 예, 10년 정도면은 뭐 지금 원자재 가격도 이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부동산을 짓는 예를 들어 내가 대체해서 새로 짓는다 하면은 일단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지역이고 그렇겠죠. 앞으로 아마 부동산은 과거 2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20년을 꼭 기억을 하지 말고 그 기억을 다 씻어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20년은 이제 특징이 철저라기보다는 거의 처절한 양극화입니다. 올라갈 곳은
그래도 올라가고 적절한 양극화. 예, 올라가지 않을 곳은 계속 소외받고 지금까지도 이제 인구가 증가했고 가구 수도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가 우리나라 과거 20년 동안에 한 67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20년 동안 인구가 470만 명이 증가했는데 가구 수가 한 200만 가구가 더 증가했어요. 뭐 주택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네. 그런데 앞으로도 가구 수가 증가하는데요. 30대, 40대, 50대는 가구 수가 뚝 떨어져요. 감소합니다. 60대 이상 가구 수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 증가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앞으로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전국적인 평균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 이제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곳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인구가 계속 젊은 인구가 머무르고 있고 그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곳들은 뭐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량 부동산이죠. 예, 모든 우량 부동산이나 우량 자산을 사야 되는데요. 우량 부동산을 사는 거에 제일 큰 리스크가 뭐일 것 같습니까? 비싸죠. 맞습니다. 혹시 비싸게 한번 사신 것 같은데. 이게 경마의 배당하고도 같은데요. 예, 잘 뛰는 말은 배당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양놈들이 올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확 망가졌을 때 와서 우량한 거를 사갑니다. 그 IMF 때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30, 40% 이렇게 많게는 40%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이 정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을 내가 좀 살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의 신호가 오는 단계, 그 단계에서 사인을 받아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인이 있습니까? 그런 사인은 제가 이제 이건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 사인은 주택 부분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건설회사가 수지가 적자로 돌았을 때 이때가 바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대건설, 대림건설, 현대산업개발이죠. 예, 미분양됐던 것들을 이제 손해를 보면서 다 떨어내고 이러면은 이제 주식도 그렇듯이 불량한 물건들이 다 떨어내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종의 미분양 물건들인 거죠. 지방에서는 이미 많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 물건들이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통해서 하여튼 좀 떨어내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 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떨어낸다는 것은 결국 그 관련된 이제 건설 회사의 이제 수지 적자로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주택값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이게 더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정책들 내놓잖아요. 많이 내놨죠. 올라갈 때는 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이게 올바른 겁니까? 그 나라마다의 이제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가급적 내버려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국민들의 삶하고 관계가 되고 자기의 정권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개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막 변동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블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버블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일본이 버블 생기고 뭐 이럴 때 보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버블들이 아주 크게 생기지 않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막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제 버스트로 확 꺼지는 부분도 좀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택 투자하기 제일 좋은 환경인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자산 가격의 흐름은 변동성이 크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20년 동안 가장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성공했던 요인인데요. 근데 이런 우리가 고령화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그만 아파트가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조그만 아파트에 투자한 분들도 많았는데 지난번에 집값 오를 때 보니까 큰 평수 아파트들이 더 오르던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러다가 집 못 살까 하던 것들이 80년 후반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베이비 부모들이 막 결혼을 할 때였거든요. 결혼을 하려는데 집은 없고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해서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나라 90년 초에 200만 호 건설할 때는 결혼을 막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부 둘 정도 있으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모들이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그게 2000년 중반입니다. 2000년 중반하고 2010년대 가니까 자녀들이 다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소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큰 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 집 부음이 불었던 게 2000년 중반부터의 네. 일정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지나갔거든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새로이 베이비 부모가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자녀도 2명이니까 방도 적어도 4개 네. 이상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자녀도 그치. 없다가 있다가 하나든지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또 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매크로 쪽을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매크로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이렇게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맨날 집을 맨날 시장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도 구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아까 경기 침체 부분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이니까 올 연말까지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을 연말 정도에 보시고 그때 판단을 또 한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경록 박사님하고 여성들의 노후 대비 문제, 또 뭐 우리 주택 문제, 또 우리 투자 성향에 대한 문제 한번 쭉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김경록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